네, 지난주 검색어 트렌드 박석원 앵커가 지금 정리를 해줬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가족 이슈, 인터넷 검색어에도 반영이 됐죠. 대선 후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여론조사 속 숨은 민심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검색어 트렌드를 지금 보고 오셨는데 지난주 두 후보 모두 정책도 굉장히 많이 내놓긴 했는데 지금 검색어를 보면 두 후보 모두 가족 관련 의혹 내용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 이유가 실제 지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보자의 정책은 전혀 부각되지 않고 후보자들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 이게 이제 이른바 리스크라는 거죠. 네. 유권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책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번 선거가 비호감, 네거티브 선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 배우자와 자녀까지도 검증과 평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이런 빅데이터의 내용을 보더라도 배우자 대선, 자녀 대선, 합해서 가족 대선이 될 성격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예. 자, 지난주 이 가족 의혹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자, 오늘 나온 두 개의 여론조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일단 리얼미터 조사를 먼저 보시면,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이제 하락하긴 했는데 이재명 후보 하락폭이 조금 더 커서요. 두 후보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결과가 나왔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소폭 하락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4.6%포인트 상대적으로는 좀 큰 폭 하락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된 결과긴 한데 조사기관, 기간, 또 방법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여론들을 또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일단 두 조사의 결은 조금 달라도 추세는 비슷했습니다. 네. 양 후보 모두 소폭 하락했는데 예. 이제 하락 폭이 조금 달랐던 것뿐이죠. 아까 검색어 트렌드 보셨지만 선거 초반에는 이 검색어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선거 중반, 종반으로 갈수록 지지 후보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반대 후보의 약점을 보기 위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오마이뉴스 리얼미터가 이제 일간으로 이제 주간 3,000명을 하기 때문에 일간으로 이제 지표를 보고 있는데 네. 이 검색어 트렌드랑 비슷하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주 중반 이후에 조금 낙폭이 좀 컸고요. 예. 김건희 이 배우자 논란으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주 초중반에 조금 낙폭이 있었던 그 예. 경우를 보게 되는데 검색어 트렌드나 여론이나 크게 이 추세는 흐름이 같았습니다. 다르지 않게 네. 같았고 KSY나 이제 리얼미터는 조사 방식하고 이제 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결이 달랐던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 방식이 KSY 조사 같은 경우는 금, 토요일 날 조사가 이제 주말에 됐고요. 네. 그다음에 안심번호 100%. 그러니까 이제 유선이 이제 빠진 이제 조사 방식이었고 안심번호는 이통 3사, 그러니까 알뜰폰이 좀 빠진 조사 방식이었고요. 예.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는 안심번호 조사는 아니었고 RDD 방식, 그냥 랜덤으로 해서 무선 90%, 그다음에 유선 10%를 반영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 기관별로 같은 방식의 추세를 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사 방식이 약간 달랐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네, 큰 틀에서는 두 후보 모두 이제 소폭 하락하는 이런 네.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선 이제 세 보니까 79일 남았더라고요. 앞자리가 또 바뀌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지금 가족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후보자가 사과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지난주에 좀 있었습니다. 이 의혹하고 별개로 사과라든가 대처, 태도, 자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치죠. 지금도 보면은 두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드려야 되는데 예. 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우리 YTN이 가장 정통 또 이 아주 심층적인 분석을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 이전 대선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방법으로 실시되는 조사까지도 다릅니다. 그건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배우자 리스크와 자녀 리스크까지 포함된 것에 대해서 20대, 30대의 반응도 다릅니다. 여성도 다릅니다. 네. 중도층도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역대 대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 글자입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변동성이 그러니까 커진다. 어느 예.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냐면 의혹이 있으면
규명을 하는데 이 태도와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라볼 때 유권자들이 바라볼 때는 후보자들이 배우자 또 자녀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조사마다 MZ세대, 2030 세대의 결과가 달라요. 예. 중도층도 다릅니다. 그 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유권자는 문제가 있는 줄 알겠어요. 예.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후보자들의 태도가 보이고 있느냐?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의혹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 신충정입니다. 신충정, 신속하냐, 충분하냐, 세 번째로는 정확하냐거든요. 예. 다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조사의 특징은 뭐냐? 지지율이 올라가든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내려갔고 또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던 윤석열 후보는 더 많이 내려가고 이런 현상을 예. 보면은 두 후보자 모두에게 불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혹도 의혹인데 두 후보자가 해명하는 태도를 봐도 이건 불만이다. 그러다 보니까 두 후보의 지지율이 다 내려가는 현상. 이렇게 되면은 응답자들의 변동성은 더 커지는 거죠. 예. 이제는요. 조사 방법만 가지고 또는 조사 시기만 가지고 두 조사가 방식이 다르니까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못 해요. 예. 그만큼 실제 조사의 변동성 자체가 그만큼 더 커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의혹도 문제지만 의혹에 대처하는 자세. 그런데 이게 또 유권자 성향별로 다 또 다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크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두 후보 모두 아들과 배우자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가족 리스크 이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양당 모두 네거티브 공격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치권도 지금 역대급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서 이제 뉴욕대 일정 중에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일정이 많습니다. 뮤지컬 타잔 볼 수 있죠. 타잔을 봤다고. 문화산업 쪽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애플스토어 1호점은 왜 방문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플스토어 1호점. MBC 방송국 투어 코스 이것도 뭐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예. 닌텐도 게임기 홍보관 뭐 이것도 갈 수 예. 있죠. 마지막 날에 이제 아울렛을 갔더라고요. 이거는 네. 이해가 안 가는 거 미국의 아닙니까? 투어하면 항상 마지막 코스죠. 네. 네. 국회의원들도 가면 마지막 날 휴일날. 그게 이걸 연수라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보통 이런 거는 그 아울렛 방문까지 연수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라면 그건 투어죠, 투어. 그런데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아들이 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도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카드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과는 하는데 이게 과연 사과입니까? 정말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이 잘못됐으면 수사를 받겠다고 수사를 의뢰하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이건 안 하면서 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빠져나가는 것은 과연 성남시장하고 도지사 했던 이런 분의 자세인가요? 대권 주자의 자세인가요? 아니, 책임지게.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한 집안에서 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인은 한 입을 덮고 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양당 모두 지금 상대 후보 의혹이 더 크다. 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오늘 소상공인 정책 발표했고 윤석열 후보 보훈 정책 발표하면서 정책들 발표하고 있는데 다 묻히고 있어요. 자, 김건희 씨 허위 학력 논란 주말에도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뉴욕대 연수 기록을 놓고 또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의혹이 끝이냐?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인데 앞으로 의혹이 계속 나온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까요? 뭐 지난주에 분명히 이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건 예. 분명하고요. 그동안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주가 조작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기업의 이제 뇌물 의혹 관련된 논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동안에 강세를 보였던 거는 공정의 이제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런 의혹 보도들이 과거 정경심 교수하고 좀 비슷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 있고 조금 체감도가 기존 이슈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SI 조사에서는 한 4%포인트 이상 빠졌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크진 않습니다만 0.8%포인트 하락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신속한 이런 예.
그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효과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정황 증거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일 것이냐 아니면 또 그에 대한 사과의 이제 폭이라든지 진정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하튼 이 검색어 아까 이제 통계에서 나왔습니다만 부정적인 이 검색어라든지 또 이 검색량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이게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향후에 또 이제 증거 자료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이 낙폭이 좀 좌우가 될 텐데 또 상대 후보의 또 다른 또 증거들이 예. 또 나오게 되면 또 묻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당분간 움직여질 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정의 화두로 출마했는데 이 전제 자체가 좀 깨졌기 때문에 여론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이준석 대표 김건희 씨 위한 비단 주머니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지난주에 하긴 했는데요. 네. 비슷한 의혹이 계속 나올 경우에 지금처럼 지지율이 계속 빠질까요? 아니면 제한적일까요? 어떻게 영향을 보십니까? 받겠죠. 영향을 계속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타격을 받느냐가 중요한 예.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에서 이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깨끗해?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MZ세대 여성 중도층이라는 거예요. 이번 대선은 자기 지지층은 견고하게 다지고 MZ세대 또 여성 중도층에서 조금이라도 더 표를 얻는 후보가 이기는 선거입니다. 예. 이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영향을 받느냐? 가장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특혜거든요. 저 사람이 허위의 기록을 통해서 혜택을 받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자꾸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비단 주머니 이런 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착시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해법이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해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충정, 신속하게 충분하게 정확하게 김건희 씨는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잖아요. 직접 나와서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입니다. 예. 뭐 말씀드릴 그런 콘텐츠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 나와서 해명을 하면 됩니다. 예. 뭐가 잘못됐느냐? 서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수상 기록 말씀하시죠. 자 여기 원본 상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는 예. 것이죠. 부인인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돌파 방법이다. 그럼요. 예. 자, 이렇게 후보 배우자 자질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 여론 흐름에서 보면 상당히 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재명 지사로 가보면 아들 도박 의혹에 의해서 이제 성매매 의혹까지 불거진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영향이 여론에 앞으로 미칠 영향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남성층 그리고 50대 그리고 자영업층 뭐 이런 쪽에서 좀 하락한 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결국엔 이제 아들 문제가 남성들한테 혹은 또 아들 자녀 세대 이제 부모 세대인 50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이제 가족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제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또 방역 단계가 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자영업층에서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층에 비해서 컸거든요.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율도 조금 하락하고 여당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좀 하락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겹친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이제 이재명 지사 아들 의혹도 추가로 어떤 의혹이 이제 공개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좀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 이건 과거에 이미 다 반영된 거긴 한데 친문 성향 한 단체가 그 이재명 지사 과거 논란이 됐었던 형수에 대한 욕설 이 관련한 원본 파일을 그대로 공개를 이제 해버렸습니다. 이 관련 영향이 더 있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은 형수 욕설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적인 내용을 들어본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인식과 또 실제 그 내용을 들었을 때의 감성적이고 감성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누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진보층에서는 이미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 들어본 또 유권자층도 상당수 있을 수 있겠죠. 예. 확인 차원에서. 하지만 못 들어봤던 사람들이 누구냐. 대체로 20대, 30대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또 여성 유권자의 상당수도 뭐 욕설이야? 굳이 뭐 그게 들어봐? 안 들어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중도층의 경우에도 이런 형수 욕설 파장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중요한 유권자층이 들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형수 욕설의 원본 내용이 나온다.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특히 여성과 중도층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여당에서는 이 형수욕설 원본을 유포한 그 시민단체 법적 대응 방침도 시사하기를 했는데 앞서 여러 가지 사안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여론에 영향이 적고 크고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선관위에서 원론적으로 이제 유권을 해석을 했는데 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사실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원문팔 공개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이제 시사하고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그런 캠페인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안이 명확하게 이재명 후보 지지층 일부하고 아니면 이제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굉장히 공격적으로 찾고 공세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안 자체는 좀 불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명락대전 때문에 지금 지지층이 아직 온전히 결집했다고는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략을 잘 짜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 잃어버린 지지층을 회복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가 가족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삼지대 후보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지난 대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대선이 5월 달이었는데요. 예. 바로 넉 달 전인 1월 초 여론조사 때 제가 5%였습니다. 네.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월 한 달 내내 7, 8% 한 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10% 두 자리가 된 게 대선 2달 전인 그 3월 초였습니다. 예. 제가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면서 보니까 이 중도층 유권자들은 지지를 보류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들 때 지지를 보내주시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그 잡념 없이 열심히 제가 할 일들 우리 국가의 미래 비전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예를 들면서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수능 오류 문제도 좀 풀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이슈도 지금 꺼내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소폭 상승한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상승 여력 얼마나 될까요? 상대적 풍선 효과는 있겠죠. 상대적인 풍선 효과.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가족 리스크를 보니까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별로 가족 리스크도 없고 최근에 수능 문제도 일타 강서로 풀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의사로서도 대응을 했고 나쁘지가 않은데 그런 상대적인 풍선 효과는 있죠. 살짝 옮겨가는 것. 하지만 이건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대선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은 철저하게 진보 보수가 양대 대결을 하는 프레임 전쟁이에요. 중도가 새로운 축을 만들어서 전체 선거판을 이끌어갈 만한 동력은 없습니다. 그래도 안철수 후보에게 주목하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6%, 7%, 8%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게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8, 9%죠. 8, 9%. 두 자릿수로 올라가기는 힘들 수가 있을 텐데 좀 역부족인 그런 선거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8에서 9% 간다는 것은 결국 중도나 중도 보수를 견인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때 위협이 되는 건 윤석열 후보예요. 그렇다면 가족 리스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 후보가 완주할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윤석열 후보가 흡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죠.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청문홍답, 청년들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이 게시판에 남긴 글인데 안철수는 정상,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젖은 장작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제3의 후보들 안철수 후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심상정, 김동연 후보 등이 지금 사실 지지율이 뭐 3%, 4% 포인트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 입장은 좀 다르겠죠. 기존의 뭐 윤석열 후보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일 거고 뭐 차차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도 예.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아까 배 소장님 얘기한 거에 대해 첨언을 좀 하자면 사실 여론조사 기법에 있어서 지금은 보통은 랜덤으로 불러주는데 예.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기호가 주어지고 민주당 후보가 이제 기호 1번이 되겠죠. 의석순으로 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2번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2번이 되고 나머지 이제 3, 4번 후보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랜덤하게 불러주는 여론조사가 많지만 예. 향후에 기호가 이제 정해지지 않습니까? 투표용지가 정해지고 네네. 그러면 기호 순번대로 불러줄 수가 있고 기호 번호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1번 누구, 2번 누구.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3번이나 4번이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후순위에 있는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좀 불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투표함을 이제 열어보면 예. 좀 감춰진 표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들이 이제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지지를 합치면 한 꽤 되죠. 8% 10% 예. 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정말 양강 후보들의 아주 접전으로 끝날 예. 가능성이 있어서 이분들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굉장히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선거 막판까지 네. 단일화 연대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끝까지 변수도 좀 주목해서 네. 봐야 되겠고요. 또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민심을 잡으려는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변화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세제 기본 입장이 도대체 뭐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 국내 정치로 복귀한 박영선 전 장관의 이야기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이야기 함께 듣고 오시죠. 제가 그 당시에 당에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예. 네. 예. 그런데 당에서 논의하다가 그것을 이제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예.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은 이게 급진적으로 추진할 때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과 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요구하는 것도 그 방향을 흐트러뜨리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이 국민과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정당이 되자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 일반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그런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는 한편으로 이렇게 뭐 공시가에 또 동결을 하고 재산세도 동결하고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캠프 내에서 뭐 국토보유세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전 무슨 투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전부 환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자,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 그리고 공식과 그 현실화 재검토 이재명 후보가 이제 현 정부 정책하고 차별화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 듣고 오셨지만 국토보유세까지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지금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이 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권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던 것이 지난 4월 보궐선거 표심에서도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정권교체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이다. 그렇죠. 이슈 전환이 대장동에 지금 묶여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완화된 정책을 이야기해야만 대장동 발목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다. 왜 중요하냐? 지금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승부처입니다. 서울, 가정주부청, 30대, 50대 임대료 때문이죠. 자영업청까지 다시 표심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바꿀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양 진영 간의 부동산 정책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 유권자 표심을 생각하면 양 당의 부동산 정책이 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